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안들 어떤 것들이고 또 이 개선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향후에 어떨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사실 뭐 비싸다 뭐 이런 네네. 목소리는 뭐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사실 나왔던 이야기인데 자, 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이제 주택과 비주택을 좀 나눠야 되는데, 네. 비주택,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0.9%고요. 매매 기준에서. 오피스텔은 0.5%, 0.4%인데, 자,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요, 요율이. 그래서 네. 5천만 원 이하는 0.6%, 매매 가격의 0.6%, 5천에서 2억까지는 0.5%, 2억에서 6억 사이는 0.4%. 여기까지가 이제 2015년 안을 보면 6억까지가 고가주택이었고요. 6억이 넘어가면 0.9% 협의였는데 네.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서 2015년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억에서 9억 사이는 0.5%, 9억이 넘어가게 되면 0.9% 협의로 했는데 또 집값이 많이 올랐죠. 많이 네. 오르다 보니까 이것도 비싸다. 요즘 9억이 무슨 고가주택이냐. 서울의 중위 가격이 11억 정도 되는데 중위 가격만 되더라도 0.9% 협의가 적용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아서 네. 지금 정부에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0.9%라는 게 최고 요율인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 요율입니다. 협의. 네. 네. 그러니까 협의하에서 이 0.9% 이하에서 이제 수수료가 결정이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0.9%까지는 보통 이제 적용을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죠. 0.9% 받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좀 네.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뭐 현실적으로는 0.5%에서 0.7% 사이가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고가라는 9억 기준 자체가 이제는 이제 최고가가 아니다. 그런 네네. 이제 좀 목소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개선안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네. 아무래도 집값 상승폭이 워낙 요즘 이제 커지다 보니까 부동산 수수료 자체도 내야 할 돈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급등했죠. 급등하다 보니까 거의 뭐 2배 정도 중위 가격만 보더라도 2017년은 중위 가격이 6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위 가격이 거의 뭐 11억까지 올랐으니까 2배 정도 올랐는데 요율은 그대로니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전에 뭐 한 500만 원 내던 거 지금 1000만 원 내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한동안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걸까요? 2014년 이후에 지금 7년여 만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2015년도에 한번 바꿨거든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6억이 넘어가게 되면 고가주택이었는데 9억으로 한번 바꿨어요. 근데 집값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하자마자 또 바꿀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개사들도 서민인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중개사 그렇죠.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42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중개업 등록하신 분들이 11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쉽게 이렇게 뭐 줄이거나 뭐 하게 되면 또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지켜봤는데 이게 집값이 안 잡히고 잡힐 듯 아마 정부는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9년, 2020년까지 기다렸는데 올해도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민심이 폭발하게 되고 정부도 더 이상은 늦출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선 건데 네. 지난 3월에 이 국토연구원이랑 한국리서치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네네. 내용과 근거를 갖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일단 용역 내용을 보면 뭐 중개 보수 내용도 있지만 이게 뭐 전문성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통해서 중개 보수 인하도 하고 시스템도 더 선진화하겠다는 의미인데요. 네. 이게 뭐 전속 중개 우리가 지금 일반 중개라고 하거든요. 어느 부동산에 가서도 다 중개할 수 있는데 전속 중개라고 하면 특정 부동산하고 계약을 맺고 그 부동산하고만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속 중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보수 체계 요율을 올려주겠다. 또 전자계약, 요즘 지금까지는 종이 계약을 많이 하는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고 전자계약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제공해주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민심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개보수 요율에만 포커싱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요율 말고도 이제 다른 개편안들이 더 들어가 있는데 네네. 지금은 워낙 요율 자체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 위주로 지금 기사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그 세 가지 네.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게 일단 6억 원 미만은 똑같아요. 0.4%. 2억에서 6억 사이는 0.4%는 똑같고요. 네. 이제 6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1안 같은 경우는 12억까지 0.4%로 하고요. 12억이 넘어가게 되면 0.7% 이내 협의로 하는 거고요. 2안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9억에서 12억 사이는 0.5%, 12억에서 15억 사이는 0.6%, 15억 사이는 최고 한도가 0.7% 이내. 3안은 6억에서 12억 사이가 0.5%, 12억이 넘어가면 0.7%. 이렇게 좀 세 가지 안을 두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 이안이 유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안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보더라도 이안이 가장 좀 구체적이고요. 조금 더 세밀하기 때문에 이안 같은 경우는 이제 9억에서 지금은 9억 넘어가게 되면 0.9%죠. 0.9% 협의인데 0.5%로 했고요. 12억까지. 12억에서 15억 사이도 0.6%로 이제 한 단계 올렸고 15억 넘어가게 되면 고가주택으로 해서 0.7% 협의. 이렇게 요 안이 아마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퍼센트로 말씀을 드리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쉽게 안 하다 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네네. 자, 그럼 서울 아파트 한 집을 이제 내가 9억짜리 집을 산다고 좀 가정을 하고요. 네네. 그러면 각각 1안, 2안, 3안의 경우라면 9억의 아파트를 살 때 얼마의 중개 수수료를 내게 되는지 좀 금액으로 좀 알려주신다면요. 뭐 계산하기 편하게 10억이라고 할게요. 10억이라고 네네. 하면 이제 현행으로 0.9% 다 받았을 때 네. 900만 원이고요. 10억 계약을 하게 되면 뭐 양쪽에 다 받을 수도 있는데 한쪽만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900만 원. 1안 같은 경우는 400만 원. 2안, 3안은 500만 원이 되고요. 이게 10억 원이 아니라 뭐 한 12억 정도 됐다. 12억 정도 되면 현행은 1,080만 원, 최고 한도가 1,080만 원 하면 1,080만 원이라면 이제 개편을 하게 되면 1안은 840만 원, 2안은 720만 원, 3안은 840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제 편차는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보다 이제 좀 많이 떨어지는 건 맞네요. 네네, 지금보다는 네. 떨어지는 거죠. 네. 네. 아까 뭐 정부에서도 이안을 가장 유력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도 역시 이안이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훨씬 좀 내용도 좀 디테일을 하고요. 네. 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1안이나 2안이나 3안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이게 좀 내용이 좀 디테일하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협의 이거 안 좋아하거든요. 협의는 이게 중개인하고 계약자가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높게 받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주는 걸 좋은데 이안 네. 같은 경우는 9억에서 12억 0.5%, 12억에서 15억 0.6%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갈등의 소지가 좀 그나마 줄어드는 현실적인 안이 이안이다라고 네. 소장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비싼 집일수록 중개 수수료 인하폭이 더 적어지는 건데 사실 내가 비싼 집을 사는 거지 비싼 수수료까지 감당하는 건 나도 싫다. 소비자분들은 사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아, 당연하죠. 네, 네. 당연한 마음인데 네. 사실 뭐 돈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돈 내기 싫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이게 중개 보수 요율도 문제지만 과도한 집값 상승이 사실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서비스의 질의 문제는 뭐 따르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부담스러운 게 중개 보수도 부담스럽지만 우리 세금도 취득세도 이제 9억 넘어가게 되면 3%잖아요. 3%고 재산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에서 중개 보수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민심이 굉장히 폭발하는데 이게 요율을 이렇게 조정해 준다고 해서 과연 이걸 만족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0.9% 협의는 0.9%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일부 0.9%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0.5%에서 0.7% 사이고 심한 경우는 0.3%, 0.4%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협의가
사실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주는 사람이 주는 대로 받아야지. 주는 사람이 0.4% 주겠다는데 내가 멱살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네. 이게 협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소송할 수도 없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율을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9억에서 12억은 0.5. 오히려 12억에서 15억 사이는 0.6으로 했는데요. 네. 저는 이 구간에 들어간 적용되는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중개사분들이 더 박수를 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0.5% 정도 많이 받았는데 네. 0.6%면 오히려 요율이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협의가 아니고 딱 정해졌기 때문에 무조건 네. 0.6%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같으면 0.4%, 0.5%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0.6%를 내야 되기 때문에 12억에서 15억 사이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부담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15억 이상이 되면 0.7% 이내 협의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은 최고가 0.7%니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 여기까지 들으시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너무 비싸다. 이 복비라는 게. 네네. 그러니까 뭐 세 가지 안 다 모두 어쨌든 비싸죠. 반값은 아니지 않느냐. 소비자들 네네. 요구에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반값이 아니에요. 제가 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0.9% 협의가 0.9%를 받았다면 지금 말하는 0.5%, 0.6%가 반값이 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협의에서 이미 0.5% 받고 있거든요. 대부분 0.5%, 0.6% 받고 있는데 그게 요율로 정해진 거지.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또 협의에서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요율을 정했다고 해서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개사들도 반발하지만 저는 국민들도 이게 뭐야. 이게 별 효과 없다. 이게 과연 내가 덜 내는 거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좀 갑자기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해서 궁금해지는데 다른 이게 나라들은 복비 국가마다- 어떻게 내나요? 이게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미국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요. 사실 요율만 보면 우리나라가 비싼 요율은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3%에서 6%까지 적용되고요. 네. 또 다른 나라들은 4% 적용되는 나라도 있고 매도인 한 사람한테만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양쪽에 다 받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4%, 6%지만 또 서비스가 훨씬 많이 추가가 돼요. 뭐 세무라든지 여러 가지 토탈 서비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비교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요율만 바라본다면 우리나라가 높은 요율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요율이 높은 대신 이 부동산 중개업에서 다루는 이런 서비스들이 훨씬 더 이제 폭넓고 많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징이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쉽죠. 아파트 있는 단지에 다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 범위가 넓고요.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출장비만 하더라도 굉장하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미국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 또 생각해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요즘 워낙 아파트라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이 주거 특성도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워낙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부동산 맞습니다.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고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야 계약서만 도장을 찍는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고 또 중개사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죠. 이게 결과주의. 도장을 찍어서 수수료를 받지만 중개보수를 받지만 도장을 못 찍으면 한 달 동안 내가 집을 30번 보여줘도 나는 보수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한 달 동안 노력한 결과가 도장 하나 찍는 거로 나오는데 도장 찍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건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의견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양쪽의 의견이 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네네. 단식 투쟁부터 전국 각지 시위 돌입한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네네. 개편안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과정이 좀 순조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반발이 굉장하겠죠. 이게 중개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업 중개사만 11만 명이고요. 네. 자격증 따신 분들만 42만 명인데 이게 숫자가 가족까지 따져보면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어서 또 이게 중개사 협회 규모라든지 이게 대응력에 따라서
집회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항의 집회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아마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중개사들은 강력하게 밥줄이니까 예. 반발을 하게 되고 국민들은 박수라도 쳐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박수 안 칠 것 같거든요. 이게 뭐지? 실제로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더 많은 혜택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이 저는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 아닌 걱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도 좀 줄까요?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0.9% 협인데 0.5%, 0.4%, 0.6% 받고 있는데 이걸 확정해 줬다는 거지. 네. 이것 때문에 뭐 전갈 계약자들한테 더 전가를 시킨다든가 이런 영향은 없고 오히려 저는 조금 불안한 게 이면 계약 같은 게 생길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쉽게 이렇게 계약하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도장 찍고 몇 번 보여주고 이런 계약들은 괜찮은데 네. 굉장히 어렵게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노력이 들어가서 굉장히 안 팔리는 물건을 힘들게 이렇게 팔아주는 경우 같으면 오히려 이면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더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 안 팔리는데 내가 팔아줄 테니까 법적인 수수료는 뭐 0.6%지만 나는 더 줘야만 팔아준다라고 하면 또 파는 입장에서는 안 팔리니까 또 이게 더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이면 계약, 이면 구조가 또 더 심해질 수도 있어서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집값을 좀 잡아줘야 돼요. 이게 집값이 좀 내려가게 되면 네. 이렇게 이런 부담들도 덜 하게 되는데 집값이 천정부지 오르다 보니까 예. 지금 이렇게 개편해도요. 집값이 더 올라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빨리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랑은 다른 이야기지만 끝에 이제 소장님께서 집값이 잡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네네. 집값이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요. 이걸 알면 아마 정부도 잡았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빨리 잡기는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네. 돈을 벌고 싶은 탐욕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불패 신화도 있고요. 전세제도는 무이자 대출이거든요. 무이자 레버리지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도 부족하지만 제일 문제는 과수요거든요. 집을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20대, 30대들은 돈을 모아서 10년 후에 사도 되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막 오르다 보니까 주변에 내 친구 또 내 지인들은 아파트 하나 샀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가격이 천정부지에 오르다 보니까 나는 상대적인 박탈감. 나는 뭐 했지? 지금이라도 그렇죠. 사야 되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안 사도 되는 분들이 수요에 유입이 되면서 지금 과수요가 생기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심리를 빨리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4년 동안 26번의 대책을 발표하고도 안 잡으려고 한 건 아니죠.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잡게 되면서 신뢰도 없어지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급 계획들, 대책들이 나오는데도 사실 약발이 잘 안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